네. 사전투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놀랍습니다. 사전투표율이 26.69%,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의 사전투표율보다도 더 높았는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이분 모시고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죠. 케이스텍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26.69%입니다. 혹시 소장님 예상하셨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 사전투표가 그렇게 네. 크게 갈 거라고까지는 못 봤는데요. 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네. 정말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요. 사실상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네. 누구나 지금 이게 투표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게 아니냐라는 게 일반의 관측이었고, 사전투표 당연히 네. 분산투표 효과 때문에 사전투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정도 관측은 있었지만 네. 26%라는 건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을 사실 이번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선의 투표율 전체 투표율이 77%였으니까 그런 정도 열기가 사전 투표에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투표율이 77% 맞죠? 네. 그다음에 20대 총선 때 투표율이 58%였고 예. 거의 20%포인트의 차이가 났는데도 20%포인트 가깝게 높았던 대선의 사전투표율보다도 더 높다라면 이걸 도대체 그러면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도 정말로 그러면 지난 대선보다 높을 거냐?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죠. 이건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매 선거마다 이제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제 투표 의향을 물어보는데요. 1차, 2차 조사에서 전부 다 지난 총선보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층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이용 의향도 늘어났는데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다 투표에 응하지는 않지만 물론 그렇죠. 그러나 결국 일단 의지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번 총선에 대해서 코로나 총선 그리고 정치 효능감이 오히려 떨어진 총선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한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요. 유권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물론 사전 투표율로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오히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투표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가 일단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그 감염병 확산에 대한 위기감, 그러니까 현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투표장에 가는 게 네. 굳이 내가 그런 위험을 뚫고 네. 투표에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관측은 좀 틀린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사전 투표율을 이게 좀 너무 단순한 계산입니다만 계산을 해보면요. 예. 전국에서 1,17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고 한 3,500개 투표소였습니다. 네. 이틀간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한 투표사당 하루에 거의 1,600명이 투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단순 계산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 숫자가 뭐냐 하면 지난 대선 때나 그 이전에 어떤 선거보다 훨씬 더 혼잡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분산 투표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가서 줄을 서본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투표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긴 줄에서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번 사전투표 때. 예, 그러니까 본투표 때 사람이 많이 몰려서 혹시라도 뭔가 옮을까봐 걱정해서 사전투표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사전투표의 열기를 봐서는 투표장에 갔던 분들도 너무 줄이 길어서 되돌아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긴 복잡한 선거를 치렀다라는 거죠. 어허.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코로나 정부에서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았을까라는 부분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불안감, 위기의식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좀 더 차분하게 사실 집에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도 많이 보고 선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도 많았고 오히려 이제 과연 이게 정치나 정책, 정부라는 것이 어떤 그 의미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게 아닐까. 그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내면적으로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는데. 재미있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정치적 관심두기를 더 올려버렸다. 그렇죠. 오호. 그리고 이제 네. 물론 이제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어떤 그 정부 차원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별 비교가 되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그 정책적인 방향 이후의 대응들, 경제적 대응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이 이제 이야기한 주장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차분하게 유권자들한테 다가갈 시간이 좀 많았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과연 이제 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투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들도 오히려 좀 더 많은 다른 때보다 오히려 이게 봄의 총선이라는 게 항상
항상 이게 이제 뭐 축제도 많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맞아요. 봄바람 이런 그런 부분이 봄바람. 있는데 이게 예, 맞아요. 이번 예. 선거는 그 부분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 코로나에 대처하는 어떤 그 방역 대처를 보면서 정치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더 한 번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줬다. 네. 이렇게도 이제 분석을 물론 하시는 이제 거네요.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거에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사전 투표 제도 자체가 정착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 올라갔죠. 예, 그래서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꼭 이제 제도의 효과와 뭐 분산 투표 효과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진영 대결 양상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렸는데 뭐 구체적인 수치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이번에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그 의향들이 다 올라갔지만 특히 많이 올라간 쪽이 30, 40대와 60, 70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우리가 그 쌍봉 낙타 같은 형태가 되는 20대, 50대, 80대 이상이 제일 낮고 30, 40대, 60, 70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쏠림으로 봤을 때 진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된 30, 40대의 투표율이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투표 의향이 올라갔고 네. 또 60, 70대도 오히려 반대로 높아졌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이번 총선을 바라본 유권자들의 시각이 투사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제 어떤 이번 총선은 각자한테는 개별 지역구의 선거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유권자들이 느끼기에도 뭐냐면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진영 대결의 어떤 뭐 최종 승부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진보 진영이 좀 더 확실한 승리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독주하는 현상들이 예. 더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예. 이런 위기감이 좀 충돌하면서 네. 양쪽의 그 쏠림 현상이 있는 30, 40대, 60, 70대들의 투표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본 투표율도 최종 투표율도 같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어디 이제 진영 대결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면 본투표율이 높아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지역별로 보면은 호남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 낮은 곳이 대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그 코로나 여파 때문인가 봤더니 근데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이제 가장 낮았던 지역이 또 대구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참 묘한 부분인데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호남 지역은 항상 사전 투표율이 다 아주 동일하진 않지만 지역별 비교해서 보면 항상 좀 높은 흐름이었고요. 네. 또 이 대구 경북 지역이나 이 영남 쪽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 투표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그러나 이제 그 해석상에서 좀 보면 그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본 투표율까지 높아지는 선거들은 대개 그 현재 범여권 진보 진영의 어떤 선거 승리가 좀 이렇게 예상되고 활성화될 때 투표율 전체가 올라가는 흐름이 좀 있었고요. 예. 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뭐 보수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본 투표율까지 가보면 별 차이가 없을 거다. 오히려 보수 결집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제일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전 투표로 그러면 어느 당이 유리합니까? 기본적으로는 결국 사전 투표가 활성화되면서 그 역대 선거의 흐름에서 봤을 때 네. 투표율이 이제 상승한 층들을 봐야 되는데요. 네. 결국 그래도 예전에는 이게 연령이 올라가는 것과 전체 투표율 그리고 투표 의향이 모두 동일한 패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네. 투표 의지도 높았고 실제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사전 투표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이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젊은 층들이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투표 당일날 투표를 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얘기고 네. 사전 투표의 정착은 결과적으로는 세대 간의 투표율 격차를 많이 좁혀왔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투표율이 낮았던 그 저연령층이 투표를 많이 한다라고 보면 민주당 범여권 쪽이 좀 더 유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한 가지 지금 본 투표율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력히 시행이 되고 있는 기간 아닙니까? 총선 날도 마찬가지가 되고 따라서 어떤 그 투표 안 하고 다른 데로 그러니까 속칭 새는 분들 셀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본 투표율도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소박하지만 어찌 보면 현실적인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그리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이제 오히려 지금 선거가 이제 뭐 판세는 뭐 다 각자 예측이 다르겠습니다만 최종전에 들어오면서 지금
예를 들면 범여권의 어떤 압도적인 승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지층에게는 이제 정말 이대로 잘 선거가 끝나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줄 거고 또 반대로 보수층이나 뭐 야당 지지층에는 이렇게 선거가 압도적으로 끝나도 되는 건가는 네. 불안감을 이제 야기시킨다는 거죠. 이런 예. 것들이 오히려 투표 참여 동력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투표율 전체 투표율도 사실은 예상 밖으로 이제 최근에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았던 선거가 2004년에 60.6% 투표율이었는데요. 뭐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투표율도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뽑을게. 아까 지역 얘기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종로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사전 투표보다 훨씬 높은 34%, 30 넘었죠. 종로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워낙에 예비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그런 선거에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고요. 네. 그만큼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단순한 종로란 지역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 간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네. 워낙에 관심이 컸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유권자들에게도 예. 이렇게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장으로 먼저 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힘이 굉장히 컸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뜨거웠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겁니까? 예. 실제로 개별 지역들을 봤을 때 예. 좀 접전이라고 굉장히 그 소문이 났던 이야기가 들렸던 지역들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이게 그만큼 그런가요? 예. 예. 지지자들이 좀 어떤 먼저 투표 이게 기세잖아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세를 마지막 기세를 올려가기 때문에 접전 지역구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진영 대결 양상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개별 후보 간 대결이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어떤 지지층의 결집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도 개표 방송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4분의 1 이렇게 지금 사전 투표율이 26%가 넘어가 버리면 사전 투표는 출구조사 대상에 빠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거보다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사전 투표 만약에 투표율이 50%였다면 이미 지금 절반 가까이가 그렇죠. 투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사전 투표한 분들까지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추정을 하기 위한 모집단이 적어지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총선은 개별 지역구별로 당락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네. 대선이나 지방선거처럼 광역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 이런 어떤 사전 투표가 너무 높아졌을 때 실제 전체 그 득표율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개표 방송했는데 어떡 합니까? 말이 하나라도 이게 지금 출구조사를 준비하는 그 방송 3사 그리고 네. 이제 그 준비팀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는 부분이 지금 실제로 사전 투표율이 정말 이렇게 높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높아버렸거든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사전 투표를 계속 올라갈 거라면 이제 출구조사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사전 투표 이후에 또 선거운동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예. 요즘 선거법상으로 사전 투표에 대한 투표 조사는 금지돼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사전 투표면 이제 연령별 투표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한참 뒤에나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집계는 됩니다만 공개는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 하고요. 출구조사를 위해서는 성연령별 투표자 구성 비율을 이제 출구조사에 그 활용하는 선에서만 네.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제 전체 투표율과 지역별 투표율 정도만 지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 상황에서 한번 이상일 소장님과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K-스택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